미국과 유럽연합이 모든 유럽연합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했습니다. 한미 재무장관은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에 만나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혐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출석을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불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경전철 공사장 인근에서는 땅 꺼짐도 발생했는데 고온의 아스팔트가 녹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국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는 2,300명을 넘었고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하루 100명에 육박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자동차 등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와도 막바지 합의안 도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이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를 닷새 앞두고 최대 무역 상대인 EU와의 막판 합의에 성공했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막판 무역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1시간 반 정도 회동한 뒤 미국으로 수입되는 유럽산 제품에 대해 15% 관세율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EU가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도입하고 미국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So those things are 750 billion, 600 billion, opening up the country. We are agreeing that the tariff straight across for automobiles and everything else will be a straight across tariff of 15%. 양측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에 합의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모든 항공기와 관련 부품, 특정 화학 제품, 특정 복제약, 그리고 반도체 장비 등이 상호 무관세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과 철강, 알루미늄은 15%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50% 관세율을 적용 중인 철강, 알루미늄에 더해 의약품과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반면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부 품목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협상 시한 종료를 닷새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톱다운 합의로 대서양을 사이에 둔 무역 전면전은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네, 미국은 이렇게 최대 교역국인 EU와 협상 타결하면서 이제 다음 협상 상대인 중국에 집중하고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언급도 내놨다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시각 28일부터 이틀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세 번째 고위급 무역 회담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회담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중국과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And we're very close to a deal with China. We really sort of made a deal with China, but we'll see how that goes. And we have numerous other deals. 이런 가운데 미중이 이번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지난 5월 이루어진 관세 휴전을 90일간 추가로 연장할 전망이라고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지난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해서 초고율 관세 유예 연장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관세율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던 양국은 지난 5월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를 다음 달 12일까지 90일간 각각 115%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유예 기간이 추가로 3개월 연장될 경우 미중 간 관세 휴전 기간은 11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과의 협상이 끝나면 마지막 주요 협상 상대국은 우리나라가 될 전망이죠. 그렇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끝낸 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오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국 워싱턴 DC에 재무부 청사가 거론됩니다. 같은 시각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한 8월 1일의 하루 전날로 양국이 극적 협상 타결에 성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다시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27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뒤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는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라는 점에서 관세가 시행되면 우리 반도체 업계에 적잖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협상을 앞두고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대미 통상협상 최종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선업이 막판 협상 타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우리 경제가 협상에 실패할 경우 실질 GDP 타격 등 대형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통상협상에서 조선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조선업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도모하고 중국의 해양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양측은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하였으며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공개적으로 비관세 장벽 완화 필요성을 거듭 거론하자 협상 품목에 농산물도 포함됐다며 시장 개방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대미 통상 협상 최종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통상 당국에 이어 경제 외교 수장이 직접 나서 막판 합의 도출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는 31일 미국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양자 협상을 갖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납니다. 정부는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완화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수출이 경제를 이끄는 구조 탓에 25%의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 전방위적인 산업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가 넘어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을 앞지르고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이 지난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현대 기아차의 2분기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로 급감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그대로 강행되면 우리 경제 실질 GDP가 0.3에서 0.4%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25%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 0%대 저성장에 갇힌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의 추가 하향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선 중진인 윤 의원 소환을 시작으로 특검이 범야권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의 공천 개입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는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도운 것으로 의심받는 시기에 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성실하게 또 진실되게 대답했습니다. 평상시에 뭐 얘기 나오는 것들 하고 해서 제가 하여튼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특검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일련의 의혹과 관련해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소환을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윤 의원의 출석이 범야권 인사 줄 소환에 신호탄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검은 명 씨가 공천에 영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은희 의원과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함성득 경기대학교 교수를 이미 불러 조사했고 김영선 전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드러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민 전 검사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명 씨 입에 오르내린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본인 윤상현의 결정도 필요했었고 이준석도 당대표였기 때문에 이준석 그 당시에 당대표도 관여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검은 명 씨와 일했던 강혜경 씨로부터 명 씨가 사용한 PC와 저장 매체, 과거 여론조사 데이터와 계좌 기록까지 모두 제출받아 확보한 상태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번 주 초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건강 문제를 내세워 조사실에 나타나지 않을 전망인데 김건희 여사는 다음 주 특검 소환에 응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부의 전략이 엇갈리는 이유가 뭔지 김철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재구속된 뒤 형사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번 주 화요일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호소한 대로 건강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건강 상태 어떠세요, 윤 전 대통령? 이미 법정에 밝힌 대로 그대로예요. 한편으로는 특검이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소환을 통보받은 김건희 여사는 다음 달 6일 특검 조사에 출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칫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 역시 재구속 전에는 조사와 재판에 모두 응해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직 특검이 김 여사를 엮을 확실한 한 방을 찾지 못했다는 자신감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김 여사 측 관계자는 특검팀이 수사하는 각종 혐의 가운데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가 나온 것은 거의 없다며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거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특검이 의혹의 정점에 선 김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한 건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이란 반론도 만만찮은 가운데 양측은 조사 직전까지 유불리를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전현직 경영진의 영장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지난 18일 발부돼 오늘 만료를 앞두고 있던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한은 열흘로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이를 매도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2차 TV토론에서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는 내란 세력과 협치는 없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당대표 선거 2차 TV토론에서도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협치가 어렵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랑 맞는 당대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 내란 세력과 협치도 타협도 거래도 절대 없다라는 점을. 현안인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경제와 군사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고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몇 점을 주겠냐는 질문에는 다소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정 후보는 고민 없이 100점 만점에 99점을 주겠다며 실사구시형 내각이라고 평가했지만 박 후보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면서도 성과부터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서 확인된 시각차가 내각 전반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상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주도권 토론에서는 신경전이 더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정 후보는 박 후보가 추구하는 게 협치 당대표와 개혁 당대표 중 어떤 거냐고 확인했는데 국민의힘 45명 제명 촉구 결의안도 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진짜 생각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추구하는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박 후보는 억울한 공천 배제를 없애겠다는 정 후보의 이른바 노컷 당대표의 의미에 오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들이라든가 또 여성들한테 기회를 확대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장애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현재까지는 정 후보가 누적 득표율 62.65%를 얻으며 앞서가고 있지만 호구 피해로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 순회 경선이 미뤄진 만큼 당심의 향배를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두 후보는 이번 주 당심을 사로잡기 위해 막판 전력 질주에 나서는데 검찰과 사법개혁 등 민감한 주제에서 선명성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했던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씨가 참여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겠다는 후보가 나오는가 하면 연대를 끊고 혁신 후보들끼리 단일화를 하자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장동혁 의원이 이번 주 전한길 씨가 참여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장 의원은 YTN에 보수 지지층이 보는 유튜브 채널에서 당원들을 대신해 궁금한 점을 묻겠다는데 당대표 후보로서 거절할 이유가 있느냐고 출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측도 출연 요청을 받았으나 아직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 왔다는 점을 들어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장 의원과 김 전 장관 두 후보를 보면 마음이 착잡하다며 이젠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윤 어게인 추종자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반대파와 대척점에 있는 후보의 승산을 높이기 위해선 혁신에 공감하는 후보 간 손을 잡아야 한다고 단일화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고 자유통일당의 대표를 지내신 분이 당대표가 된다면 혁신은 물 건너 갑니다. 혁신파 후보로 분류되는 안철수 의원은 아직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하기 전인데 본인의 쇄신한 발표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이 대표가 되는 것 자체가 쇄신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도 계파 싸움은 계속될 것 같은데 초선에 계파색이 옅은 본인만이 전쟁을 끝낼 적임자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대표로 지금까지 출마 의지를 내비친 건 7명이고 정식 후보자 등록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당은 2파전인 민주당보다 생기가 돈다고 자평하지만 전한길이라는 뜻밖의 존재에 당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개혁신당은 어제 제2차 전당대회를 열고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준석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찬반 투표에서 25,254표를 얻어 찬성률 98.22%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표는 수라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인재들이 두려움 없이 정치에 뛰어들게 하겠다며 올해 안에 기초광역의원 선거 기준 300만 원 내 비용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AI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끝에 50대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80대 아버지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입찰 짬짬이를 통해 1,200억 원에 이르는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 사업을 따내고 금품을 주고받은 가구업체들이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국민 150만 명의 지지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기업 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일정 기한 안에 대표로 취임해야 증여세를 깎아주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물놀이 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에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해수욕장에선 수상 안전요원들이 안전과 무관한 업무까지 떠안으면서 정작 중요한 안전관리에 빈틈이 생기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해수욕장. 수상 안전요원 2명이 삽으로 백사장을 파고 평상과 파라솔을 설치합니다. 바다에선 피서객 수십 명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지만 설치 작업은 10분 넘게 이어집니다. 그 사이 수영 한계선을 벗어난 피서객들이 눈에 띄지만 이를 제지하는 안전요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20일 이곳에선 스노클링을 하던 40대가 물에 빠져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 다 자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도와줄 일이 없죠. 인근 다른 해수욕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곳 안전요원들도 파라솔 설치와 튜브 대여 업무를 함께 맡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안전 쪽으로 하시는 분 따로 해서 명확하게 나눠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같이 하면 약간 곤란하긴 하죠. 이처럼 안전요원들이 안전과 무관한 업무까지 떠맡는 건 인건비를 줄여 수익을 더 남기려는 운영 방식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소규모 해수욕장은 대부분 마을에 위탁해 운영되는데 비용 절감을 우선하다 보니 이런 관행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안전요원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일을 하는 만큼 본인의 업무인 안전관리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을 앞세운 운영 속에 안전이 뒷전으로 밀린 일부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한 점검 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차 안이나 근처 숙박업소에서 밤을 지새운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 인천의 아파트 단지 앞에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열대야의 단지 내부 변압기가 고장나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집안에선 잠을 자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에어컨과 선풍기, 냉장고가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차에서 시동 켜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더워가지고 자려고 그러다가 불을 못 피면서 지금 물 한 면 사러 나왔거든요.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선 아파트 3개 단지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 4명이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이 밖에도 성남 분당과 시흥, 오산, 충북 청주 등에서 아파트 정전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수천 가구가 더위와 씨름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냉동고에 이제 얼린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막 물이 샌대요. 물도 새고 있고 이거 어떡할 거냐, 이 더위에 어떻게 자냐. 대부분 변압기 과부하 탓으로 추정되는데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 양평군에선 8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연 주택으로 돌진해 마당에 있던 10대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음주나 약물 운전 정황은 없었고 경찰은 운전자가 우회전하려다 운전이 미숙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경전철 공사 현장 근처에서 가로 40cm, 깊이 30cm 크기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구청은 주민들에게 현장 접근을 자제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구청과 소방은 연일 계속되는 고온으로 아스팔트가 녹아 집안이 내려앉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누적 온열 질환자 숫자가 2,3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밤 사이를 제외하면 하루 종일 전 시간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온열 질환자 숫자도 하루 100명 안팎에 달하고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절기 대서였던 지난 22일 146명의 환자가 발생한 뒤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지난 26일에도 98명을 기록하는 등 안심할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감시체계를 가동한 뒤 지금까지 누적 환자는 모두 2,311명에 달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2.6배나 많습니다. 사망자는 11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역시 지난해보다 2.7배 많은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이 집계는 전국 516개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만 포함한 것으로 대형 응급실이 없는 지역의 통계는 잡히지 않아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낮에만 위험한 건 아닙니다. 자정 이후 밤 사이를 제외하면 전 시간대에 걸쳐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활동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 질환은 65세 이상에서 발생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대부분 더위로 인한 탈진 증상이 발생하고 열사병과 경련 등의 증세도 많습니다. 질병청은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실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어제 서울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며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안성시의 양성면 기온은 비공식 기록으로 40도를 넘어서는 등 극한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숨쉬기 힘들 정도로 심한 더위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펄펄 끓는 도로 위로 아지랑이가 춤추듯 피어오릅니다. 햇살을 피하려는 시민들은 양산을 쓰고 선풍기를 붙들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도심 속 시원한 바닥 분수는 아이들의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땀이 줄줄 흐르는데 날씨를 너무 더워해서 물을 찾아서 나왔습니다. 경기 안성 양성면은 40도를 넘었고 가평 청평면과 강원 삼척, 경기 파주와 양주, 용인 기온은 38도를 넘었습니다. 서울도 공식 기록이 38도, 광진구는 39도까지 치솟으며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주말과 휴일 극한 폭염이 나타난 건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마치 열풍기가 작동하듯 뜨겁고 습한 남동풍이 불어들며 더위 기세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까지는 이런 기압계가 유지되며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북상 중인 태풍과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기압계 변화가 나타나며 폭염 기세가 조금 누그러들 걸로 보입니다. 대신 폭우 수준의 호우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뜨거운 공기, 추가적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들어오는 수증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충돌하게 되면서 강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7말 8초, 본격 휴가철에 접어든 이번 주. 폭염과 호우가 엇갈리며 날씨 변화가 심할 걸로 보이는 만큼 온열 질환뿐 아니라 비 피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이자 도리에 매달리지 말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오늘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엽니다.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로 벌어들이는 전통적인 영업 모델을 벗어나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오늘부터 2주 동안 해외 여행객 휴대 농축산물 검역을 강화합니다. 망과 망고스틴 등 열대과일과 육포, 소시지 등 축산물이 휴가철 주요 적발 품목인데요.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가 휴가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늘부터 대한민국 수산대전 여름휴가 특별전을 엽니다.
전복과 장어, 광어 등 여름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을 최대 반값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는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오늘로 한 달이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째 줄어들면서 일단 급한 불은 꺼진 모양새지만 불씨는 여전해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최도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9% 넘게 뛴 서울 강남구. 하지만 627 대출 규제 이후 한 달째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문의가 없어요. 별로 많이 줄어버렸고 실제로 거래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고 물을 오는 건 간혹 있어도 거래는 안 이루어져요. 하자건 사람 듣고. 급매물을 제외하면 집주인들은 호가를 내리진 않고 대출 창구가 막힌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눈치 싸움도 치열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대출이 규제가 되니까 못 들어오시고 이분들 입장에서 급하지 않으니까 가격을 낮추지 않으시고.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10,000건이 넘었던 거래량은 대출 규제 영향이 본격화한 이달 들어 2,000여 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25주 연속 상승했지만 대출 규제 이후 상승폭은 4주째 줄었습니다. 아직 다른 중저가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도 잠잠합니다. 다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여전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게다가 대출 규제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긴 어려운 만큼 언제든 공포 매수, 이른바 패닉 바잉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다리면은 향후에 품질이 좋은 그런 주택들이 공급될 거라는 그런 신뢰도 확보와 그런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좀 있어줘야.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유휴부지 개발이 새 정부 주택공급 대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예술인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예술 활동이 사회 전체의 문화적 기반을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성을 인정해 생활이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예술인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과 방법은 무엇인지 박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후반의 연극 배우 이슬마로 씨는 이른 아침 분당에 있는 마트로 출근합니다. 매장이 열리기 전에 들어온 상품을 진열대에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오후 연습에 앞서 매일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극 한 편에 받는 출연료로는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따로 벌어야 합니다. 저는 그나마 조금 나은 처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는 선배님은 60대 여성분이신데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시거나 어린 후배들도 연습실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고요. 그게. 그래서 알바를 많이 하고 있죠. 저도 해왔었고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실제 배우들이 1년에 연극으로 버는 수입은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영화와 대중음악계도 큰 차이가 없고 미술계는 아예 6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체 문화예술인으로 확대하면 연간 수입이 1,054만 원 정도인데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현장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기초예술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은 K컬처도 K컨텐츠도 한류 이것들마저도 다 질이 낮아지고 더 이상의 발전이 불가능해지고 어떤 정체 구간이 생기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술인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종사자가 사회 전체의 문화적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 만큼 최소한의 경제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화예술인들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 우리 사회 전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걸 도입하자.
방법은 다양합니다. 일정 소득 아래에 있는 특정 분야의 순수 문화예술계 종사자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예술인 고용보험, 각종 창작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서 중복 지원은 피하되 꼭 필요한 대상이 빠지지 않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계적 시행도 방법입니다. 창작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올해 이제 그런 어떤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남은 몇 개월이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한번 실험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각종 공연이 전면 중단되면서 문화예술 분야의 기본소득 논의가 있었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재원 문제는 물론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문화예술계뿐이냐는 반론도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새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노력이 사회 전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지난해 매출에서 테슬라를 앞질렀던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올해는 판매량도 우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 시장의 제왕 자리를 놓고 기술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테슬라는 179만 대를 팔아 176만 대를 판매한 비아디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올해 1분기엔 판매량이 역전됐습니다. 비아디는 41만 6천 대를 팔았고 테슬라는 33만 6,700대에 그쳤습니다. 매출의 경우 이미 지난해 비아디가 테슬라를 앞섰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는 순수 전기차만 따져도 비아디가 매출과 판매량에서 모두 앞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성비를 앞세우던 비아디는 자율주행과 5분 충전으로 470km를 달릴 수 있는 급속 충전 시스템을 잇따라 선보이며 기술력도 자랑했습니다. 因为过去以海外车企为主的这些车企，他们的技术升级太落后了。那么这种中国品牌提供了大量的新的配置啊，什么各种高级辅助类的驾驶，以及这种空悬等等。 전기차 경쟁은 자율주행과 AI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화 기술과 AI 인프라, 고사양 엔비디아 칩 접근성 등에서 비아디보다 유리합니다. Because they have intellectual property. This is a technology company. They're collecting data, right? The robotics are going to be coming out, and you have all this good. 두 회사는 상대방 시장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관세와 강력한 규제로 미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큽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발목이 잡힌 상태입니다. 테슬라와 비아디의 대결은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이제 미중 기술 전쟁 양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시장은 테슬라의 미래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시가총액은 비아디의 7배가 넘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인도 북부의 유명 힌두교 사원에 순례객이 한꺼번에 몰린 뒤 압사 사고가 발생하면서 최소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오전 9시쯤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 하리드와르에 있는 만사데비 사원에 순례객 수천 명이 몰렸는데요. 현지 경찰 관계자는 사원 내 100m 아래 계단에서 신도 1명이 전기 충격으로 다쳤다는 소문이 퍼졌다며 다른 신도들도 공황에 빠져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교전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접경 지역의 여행 경보를 높이고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중단을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 일부 지역의 여행 경보를 지난 25일 여행 자제에 해당하는 2단계로 높인 데 이어 다시 특별 여행주의보로 격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 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 국책은행이 힘을 모아 만든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첫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낡은 산업단지에 문화시설을 갖춘 최첨단 주거지를 조성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북 구미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박한성 씨.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출근 시간이 늘 촉박합니다. 회사가 있는 국가산업단지 주변에는 마땅한 곳이 없어 멀리 떨어진 원룸에 사는 탓입니다. 주거지역이 아니라서 즐길 거리나 편의시설이 부족하지만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주변에 문화생활이나 이렇게 할 공간이 좀 없어가지고 여기서 좀 많이 이동을 해서 문화생활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출근 같은 경우에도 사실 회사랑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해도 무조건 차로 이동해야 된다는 점이 항상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 바로 청년들의 주거 문제입니다. 탄탄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도 부족한 주거시설과 도시 환경을 이유로 지방 취업을 꺼리는 청년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늘리려고 정부와 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난해 정부와 산업은행 등이 자본을 넣어 만든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의 첫 사업으로 경북 구미에 450여 실을 갖춘 최첨단 주거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앞으로 문화선도산단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힐링하면서도 일도 찾고 자기의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가 청년의 지역 정착과 기업의 고용을 유인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이 얌참 위험합니다, 저 친구에게. 이 친구 못 잡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바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0번을 해버렸네요. 신세부장이거든요. 아마 포획을 할 뻔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멀리 가지 않고 계속 내야를 주변을 보니까 친구를 좀 찾기를 바라는 거예요. 양이네요. 귀염뽀짝하게 예아를 그냥 깨 한 바퀴 돌다. 구적 선수가 달았어요.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너무 새끼입니다. 네. 물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귀여운 애 웃음을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는 권상수 선수입니다. 연일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서울은 현재 29.1도, 체감 온도는 31도 안팎으로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열기는 고스란히 낮더위로 이어지며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곳곳에서 자외선과 오존이 강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높은 파도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경기 남서부와 충청 곳곳, 전북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3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해안과 서쪽을 중심으로 초열대야 수준의 체감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9.1도, 강릉 30.1도, 대전은 27.3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전국이 푹푹 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7도, 전주도 37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극심한 더위는 주 중반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 날씨는 태풍의 북상 여부와 고기압의 위치에 따라 무척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